네, 즐거운 역사 시간이에요. 선생님 왜 묻냐면 지금 즐거운 역사 시간만 몇 번 말한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선생님 여러분은 이게 지금 첫 화면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이거 찍었어요. 지금 1, 2교시 수업이 없어서 지금 선생님 교실에 이거 찍었는데 찍고 나서 다시 보기를 봤거든요. 내가 찍고 나서 봤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으로 내가 선생님 항상 모니터링 하거든요. 수업 찍고 나면 딱 듣는데 이거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라고 해서 다시 찍어요. 다시 찍고 있고 지금 지금 역사 시간만 지금 몇 번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혼자 좀 약간 헛웃음이 나는데 근데 선생님이 이거 보면서 이게 과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이 된다 했잖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걸 배웠거든요. 빈 체제를 배우고 또 오늘 교과서 내용을 보면 지금 교과서 167, 168쪽이잖아요. 168쪽에 보면 7월 혁명, 2월 혁명이 나와요. 저희도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세계 선생님이 가르쳐 배웠는데 솔직히 고백하면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이거 이해 하나도 안 됐어요. 뭐 선생님이 못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빈 체제, 그 7월이면 2월이면 이 배경이나 이런 과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리고 2학기 들어서 여러분 역사가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 얘기 하나? 막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유럽이란 나라가 우리는 지금 한국 사면은 대한민국 역사를 배우는 건데 지금 유럽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나라가 겁나 많습니다. 오늘부터 더 많아져요. 지금 우리는 막 프랑스, 영국, 미국 하고 뭐 포르투갈, 스페인 막 지금 나라들이 증가 보는데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만큼 엄청나게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께도 이해할 거야 라고 해서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같이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빈체제인데요. 빈체제, 우선 체제라는 게 뭐냐, 이게 몸체자의 제조제자인데요. 사회가 하나의 몸처럼, 하나의 구조처럼 어떻게 돌아가냐, 그걸 체제라고 합니다. 즉 사회의 구조를 의미하고요. 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요만한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아시나요? 왜 그게 비엔나 소세지냐면 이 빈이라는 도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빈이 어디냐? 바로 오늘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이라는 곳인데요. 이 빈에서 시작된 사회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빈에서 시작된 이 빈 체제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길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들여서 왜 알아야 될까? 그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펴주시고 노트 정리할 준비해 주시면서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재밌게 해봅시다. 네, 첫 번째 학생 목표, 빈 체제의 수립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당시에 유럽은 빈 체제가 수립되었을까?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전 시간에 배웠던 프랑스 혁명, 그리고 나폴레옹까지 조금 우리가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루이 16세 절대 왕정 물러가라. 이제 우리 국민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이 혁명을 우리가 일으켰다. 라고 하면서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죽여버리고 당시 공화정을 수립했다고 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 속에 나폴레옹이 등장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외부에서 쳐들어온 적들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공격을 했고 그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뭘 퍼뜨리기 시작했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폴레옹이 당시 수많은 유럽 대륙들을 정복하면서 자유주의 사상을 퍼뜨렸어요. 야, 너네 나라는 여전히 왕이 다스리니? 우리는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우리는 공화정이야. 그리고 지금은 나는 황제가 됐죠. 훗날. 그래서 약간 아이러니한 나폴레옹 독재를 했죠. 나중에 약간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프랑스의 혁명의 가치는 자유였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더 이상 왕이 아닌 국민에게 있다. 이 자유주의 사상을 유럽 전역에 전파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상이 퍼지냐? 바로 민족주의였는데요.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점령하면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상이 널리 퍼져나갔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당시에 프랑스 오른편에는요 오스트리아 제국이 있었는데요. 이 오스트리아 제국은 여전히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입장에서는 두 사상이 매우 민감했어요. 민감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절대 우리나라에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안 돼!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자유주의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의 생명은 함부로 훼손해주면 안 된다. 국민에게 누구나 행복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게 왕일지라도. 즉,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이 자유주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오스트리아 국왕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 우리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날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이 자유주의를 억압해야만 했어요. 자유주의 이거 그냥 쓸데없는 거야. 이거 없애야 돼. 하면서 막 억압해야만 했었어요. 그럼 민족주의는 뭐야? 선생님, 민족주의는 뭔 상관인가요? 민족. 이게 왜 그런가요? 잘 들으세요. 이거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민족주의란 다시 설명하면 민족주의란 아주 오랫동안 역사와 언어를 공유한 사람들을 이루는 구성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군 할아버지의 역사를 같이 쭉 이어오던, 그리고 이 우리의 한국어를 같이 쭉 이어오던 한족이 우리의 민족이죠. 한민족.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각 지역별로 뭐 라틴족, 게르만족, 무슨 어디족, 족족 말하면서 원래 여기도 각 민족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세 유럽식이 좀 독특한 구조가 생겼습니다. 바로 동반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일단 NG가 나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민족주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잠깐 유럽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유럽이라는 데는 원래 아주 고대 로마 대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당시에 게르만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했죠. 이 게르만족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프랑크 왕국인데, 프랑크 왕국은 당시에 동, 중 서로 분열되었고, 이때 동프랑크 지역이 어떻게 되냐? 점점 영토로 커져갔어요. 오늘날의 동프랑크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같은 지역인데요. 이 동프랑크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동프랑크가 점점 힘이 강해지면서 우리가 옛날 그 로마 대제국의 그리고 그런 전통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면서 나라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만듭니다. 신성 로마 제국. 즉 중세 시대 때 유럽 중부 지역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했고요.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이 누구였냐?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어요. 자, 조선시대 때 조선 세운 게 이성계잖아요. 이성계가 이씨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이씨 가문이 이제 쭉 왕이 한 것처럼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합스부르크 가문이 계속 합스부르크를 성을 가진 애들이 계속 황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이 가장 잘 나갔던 시기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프랑스 빼고는 거의 다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인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했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나라가 있다고 봅시다. 이 나라는 워낙 이런 나라들이 많아서 대표적인 게 스페인, 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인데, 이런 식으로 당시 프랑스 합스부르크 왕국이 가문이 전 세계 거의 유럽을 다 지배를 했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예를 들어 옆에 A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얘가 봤더니 여기가 잘 나가네. 야, 그럼 내 딸 너한테 시집 보낼게. 우리 동맹 맺자. 그래서 여기 A 왕국의 딸이 합스부르크 가문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네. 여기서 아들도 낳았네.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합스부르크의 왕이 됐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A 왕국의 왕이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왕을 할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되냐? 딸이 있잖아요. 딸은 이미 신성 로마 제국 시집을 갔어. 시집 가서 아들까지 낳았어. 얘가 지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야, 내 엄마가 A 왕국의 공주였으니까 나도 A 왕국의 후손이다. 나도 A 왕국의 왕족이다. 그러니까 나 진짜 지금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지만 동시에 A 왕국의 왕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흡수병합합니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훗날의 신성 로마 제국,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프랑스 빼고 다 먹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워낙 잘 나가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합스부르크 왕국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다른 나라까지 다 지배를 하는, 다른 나라의 왕족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지배를 하는 약간 이런 유럽의 좀 독특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거의 이게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거의 한 400년 동안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 유럽을 한 400년 동안 제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엄청나게 강한 역사 있는 탄생했으니 바로 프랑스 혁명의 마지막 나폴레옹이고요. 나폴레옹은 신성 로마 제국을 무참하게 공격합니다. 너네
어떻게 아직도 왕이 다스리니? 우리나라처럼 자유주의가 퍼져라 하면서 막 쳐들어왔어요. 이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합스부르크 왕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이때 무너집니다. 나폴레옹의 공격으로 합스부르크 왕국은 이제 더 이상 신성 로마 제국은 없습니다 하고 멸망을 선언해요. 멸망하고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 어떻게 됐냐?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 그럼 우리가 원래 다스리던 중부 유럽에 자리 잡고 있던 오스트리아, 우리는 오스트리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존재하겠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직위를 내려놓고 나폴레옹 공격을 가서 멸망하고 오스트리아의 왕이 되었어요. 이게 당시 유럽 역사인데 이때 원래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독립하기 시작해요. 왜 독립했냐? 이것 때문에. 당시 프랑스는 우리 프랑스 민족들이 일어나라 하면서 자유주의,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하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로 프랑스는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이게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독일 같은 나라들은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야, 우리 신성 로마 제국, 즉 합스부르크 가문과 상관이 없잖아. 우리는 지중해 사람, 우리는 라틴족이고 언어도 달라. 근데 왜 우리가 그동안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살았지? 나폴레옹이 멸망시키고 나서 이때 이들에게도 정체성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의 나라를 이뤘고 하나의 언어를 쓰던 우리 민족만이 다스리는 새로운 국민국가, 우리 이탈리아 민족, 우리 스페인 민족, 우리 게르만 민족, 프로이센 왕국의 민족, 독일 민족, 우리 스위스 민족, 우리 네덜란드 민족 이러면서 이때부터 이들끼리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가 형성되었고요. 이때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탄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앞에서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나폴레옹은 러시아에 쳐들어갔다가 처절하게 패배하고 멸망합니다. 이때 나폴레옹을 멸망시켰는데 앞장시켰던 나라가 오스트리아였던 거예요. 오스트리아. 얘네들은 나폴레옹이 원수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힘을 약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당시에 나폴레옹 멸망을 하고 나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 옛날로 돌아갑시다. 옛날로 돌아가서 프랑스 혁명의 사상이었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억압합시다. 라고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모여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빈 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혁명 이전으로 돌아갑시다. 즉 옛날에 나 잘 나가던 시기, 우리 합스부르크 가문이 잘 나가던 시기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빈 체제를 수립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에 퍼졌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억압하기 위한 체제가 빈 체제를 했는데 이걸 주도한 나라,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스트리아입니다. 원래 이 오스트리아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서 유럽의 거의 전 세계를, 유럽을 다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나폴레옹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던 수많은 지역의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었고, 민족주의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이 다스리는 이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자유주의가 매우 껄끄러웠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기 전,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에 당시에 재상이 있었거든요.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이름이 메트르니히였어요. 이 메테르니히가 당시에 주변 나라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요. 외교관들을 부르거나 또는 왕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자, 이제 나폴레옹도 책보다서 저기 멀리 유배 보냈고 프랑스 혁명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 혁명 때문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지금 퍼져나가서 고민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때 오스트리아 재상 메테르니히 주장은 정말 단호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건 아닙니다. 다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갑시다. 영토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고 정치체제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게 빈체제의 핵심 주장입니다. 즉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게 프랑스 빈체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은 이제 안 돼요. 다시 절대 왕정식으로 돌아갑시다. 정치체제. 영토도 예전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 우리가 다 잘 나가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그때가 좋지 않았나요? 하면서 이때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때 유럽에 퍼졌던 자유주의 그리고 민족주의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새로 나온 나라들 너네 말도 안 돼. 옛날에 우리가 지배하던 옛날에 있었던 그 영토 그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국민들 너네가 정치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지. 우리 왕이 직접 정치해야지. 이러면서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수도에 빈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나라 외교관들이 모였고 이 회의를 주장한 건 메테르니라는 외무장관이었다. 이 장관의 주장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정치는 왕이, 영토는 그 이전으로 돌아와서 자유주의와 새로운 나라들이 탄생하는 이 민족주의를 억압하는 정책이 빈체제의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과연 이 빈체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만약 지금 토요일에 학교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왜 안 나오냐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원래 토요일에도 일을 했거든요. 노동자들이. 근데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다. 토요일은 좀 쉬게 해달라고 하면서 토요일에도 쉬어라. 그러면서 주 5일제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학교도 주 5일제로 바뀐 거예요. 토요일에는 가정에서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일부터 토요일에도 일을 하세요. 학생들도 토요일에 학교 나오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미 유럽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맛을 봤어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 우리 민족들 똘똘 뭉쳐서 새로운 나라 만들자. 그런데 이걸 역행하는 빈체제 어떻게 됐을까? 세 번째 학습 목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빈체제를 다시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빈체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시의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외무대장 메테르니가 유럽 국가들의 모든 대표들을 모아서 프랑스 혁명이 이제 끝났는데 나폴레옹도 몰락했는데 우리 어떻게 할래? 그 결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유럽 사회를 다시 되돌리자. 어떻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꺾어 누르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주의를 억압하기 위해서는 저 프랑스의 자유주의 국가 공화정이 수립됐지 않니? 저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다시 옛날 절대 왕정으로 되돌리자 라고 해서 프랑스에는요 루이 16세가 죽었잖아요. 그 루이 16세의 동생 샤를 10세를 왕으로 복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다시 왕정 국가가 시작되었고요. 왕이 다스리는 정치체제로 돌아왔고요. 이때 또 메테르니 대상이 나폴레옹이 점령했던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국가들의 영토를 다시 옛날 나라들한테 돌려주자라고 합니다. 이게 빈체제의 키 내용 두 가지였어요. 프랑스 왕정 복고 자유주의 억압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억압하기 위해서는 옛날 영토를 다시 돌려준다. 원래 나라의 영토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래 우리 민족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방금 앞에서 봤던 신성 로마 제국 같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가문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이러한 체제가 바로 빈체제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선생님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만약에 토요일에도 학교로 나오세요. 토요일에도 이제 노동자들 회사 다니세요. 라고 하면은 아마 반란이 일어날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지금 잘하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의 질을 빼앗냐? 라는 것처럼 이미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맛본 유럽 사람들은 그거를 다시 빼앗는 이 빈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자유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빈체제는 붕괴되었습니다. 그 붕괴의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이 빈체제가 끝납니다. 자, 왜 빈체제는 붕괴되었을까? 그 배경부터 살펴보시면요. 우선 첫 번째 사건, 그리스의 독립입니다. 자, 그리스, 이름 다 들어보셨죠? 바로 아주 오래전 유럽 문화의 뿌리가 된 그리스 로마 문화, 즉 로마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전에 유럽 문화의 뿌리와 기틀이 됐던 문화가 이 그리스인데요. 이 그리스는 당시 16세기경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를 멸망뜨리고 이 발칸반도 지역까지 점령을 하면서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 이슬람이면서 동시에 아랍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은 좀 아랍 민족은 아니에요. 아랍 민족은 아니고 소아시아 쪽이니까 투르크 민족이에요. 투르크족. 근데 이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나와 언어도 달라, 말도 달라, 나와 종교도 달라, 심지어 민족까지 달라. 하지만 이들이 날 지배해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리스에도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전파되면서요. 왜 우리 그리스인들이 왜 저 말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종교까지 다른 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왜 받고 있냐? 우리 독립하자라는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가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생각해보세요. 당시의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거를 좋게 생각했을까요? 나쁘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빈체제에 어긋나잖아요. 빈체제에 따르면 민족주의 너네 안 돼. 그냥 옛날 나라들이 다스리던 그대로 다 믿어. 그냥 너네 왕정 국가체제 그냥 딸러. 왕이 다스리는 거 그냥 인정해. 즉 오스만 빈체제에 따르면 그리스 독립하면 안 돼요.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그냥 받아야만 돼요. 민족이 다르더라도. 왜냐면 이때 민족주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독립했을 때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수성이 있냐? 아까 말했듯이 유럽의 뿌리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독립을 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는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같은 기독교 국가인 그리스, 심지어 우리 문화의 뿌리야. 그런 그리스가 지금 이슬람 국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네? 안 그래도 그게 굉장히 불만인데 그리스가 때마침 독립을 한대. 이걸 지원을 하자니 빈체제가 걸리고 지원을 안 하자니 그리스란 나라가 우리의 문화에 뿌리고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때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아니야. 난 빈체제, 빈체제 우리 빈체제 동의하긴 했지만 그리스는 독립시켜야겠어 라고 하면서 그리스 독립을 지원합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라 하냐면 우리 유럽 같은 문화의 뿌리다. 우리 문화의 뿌리기 때문에 독립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 전쟁을 도와주고, 그리스를 도와주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목적은 그리스를 독립시켜서 이쪽 발칸반도 지역에 자신들의 입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무튼, 목적이 어떻든 그리스는 지원을 받고, 프랑스, 러시아, 영국이 지원을 받고 독립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빈체제가 깨진 사건이죠. 민족주의 하지 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인들이 우리 민족 새로 나라 만들자 해서 민족주의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빈체제가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빈체제를 와르르 무너뜨린 사건, 바로 이 사건, 두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였어요. 두 번째 사건도 프랑스였어요. 마지막 사건도 프랑스입니다. 선생님, 왜 프랑스가 두 번이나 나오냐면,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조금 약간 헷갈려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솔직히 배웠는데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프랑스는 이미 프랑스 혁명으로 사람들이 공화정이라는 나라를 일으켰어요. 이미 자유주의를 맛본 거죠. 자유주의를 맛봤어요. 근데 그런 자유주의를 맛본 사람들한테 루이 16세의 동생 샤를 10세가 다시 집권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은 솔직히 처음에는 크게 반발 안 해요. 왜냐? 프랑스 혁명 시기에 너무 힘들었어. 일단 로베스피에르라는 애가 독재 정치, 공포 정치하면서 싹 다 죽여버렸어요. 혁명에 반대하면. 거기서 일단 힘들었고, 나폴레옹이 독재하면서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그랬더니, 그 공화정, 이 혁명이라는 게 크게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더라. 왕이 다시 돌아왔다는데 그래 그러려니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 샤를 10세가 절대 왕정 시기로 돌아가고 있다. 즉 법보다 왕이 위에 있던 시기. 그러니까 모든 것, 이제는 프랑스 내가 왕이야, 내가 다 해먹을 수 있어 하면서 내 마음대로 세금을 막 거두고 내 마음대로 파티도 열고 내 마음대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요. 자기에게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다 체포해버리고 언론 같은 거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유주의를 맛본 프랑스인들에게 굉장히 억압적인 정책을 샤를 10세가 펼쳐요. 특히 이때 샤를 10세한테 반발했던 계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뿌띠 부르주아입니다. 자, 뿌띠 부르주아가 이건 표기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옛날에는 왕, 귀족, 평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평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얘들 끝내버린 사건이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이 프랑스 평민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 좀 약간 세력이 나뉘어요. 이때 어떻게 보면 신라로 개척 이후에 상공업을 정사하면서 도시에 사는 시민들, 도시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시민들, 이 도시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들, 이렇게 평민들도 그 계급은 아니지만 돈을 가진 사람들, 이때 돈을 번 사람들이 시민층이었고요.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노동자나 농민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왜냐하면 이때 혁명을 일으켜서 왕과 귀족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시민계층이 흡수합니다. 귀족의 땅 뺏어서 내 땅 만들고 왕이 가졌던 재산들 다 내 걸로 만듭니다. 시민층들이 엄청 성장했어요. 이 시민층들을 뿌띠 부르주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하잖아요. 이때 시민은 도시에 정착해서 상업과 공업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한 계층이 시민계층이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런 지배층의 어떻게 보면 자리를 꿰찼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샤를 10세가
아니 얘네들 뭐요? 시민층 뭐요? 귀족도 아니잖아. 근데 얘네들 돈을 왜 가지고 있어? 얘네 거 다 빼서 시민계층 옛날로 돌려버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에 시민층 이 뿌띠 부르주아들이 저런 샤를 10세 하면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샤를 10세 저거 뭐요? 왕 우리가 저기 메트르니 저희 오스트리아 옆 나라에서 왕을 시켰다더니 그냥 우리가 권력을 했는데 참으려고 했는데 감히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을 억압하려 들여? 하면서 샤를 10세 물러가라 하고 혁명을 또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1930년에 있었던, 아니, 1900년, 교과서 1830년에 일어난 프랑스 7월 혁명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빈 체제 이후에 다시 왕이 등장한 왕정 복구된 프랑스에 시민층들이 중심이 되어서 야 왕 물러가라 해서 일으킨 혁명 7월 혁명이고요. 이때 샤를 10세는 빠르게 도망을 갑니다. 옆 나라 오스트리아로. 그리고 이때 시민층들은 고민에 빠져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야 왕이 도망갔네. 그럼 왕 자리가 비었네. 그럼 결정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그대로 왕을 임명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옛날의 공화정 즉 국민들이 직접 정치를 할 것인가 지도자를 다시 투표해서 뽑고 왕족이 아닌 국민 중에서 다시 대표를 뽑을 건가 이게 남은 거예요. 이때 시민층들은 옛날에 로베스피에르도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고 좀 힘들었어. 제대로 된 샤를 1세가 제대로 된 놈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왕을 한 명 뽑자. 진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혁명 정신, 자유주의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왕을 뽑자. 그래서 루이 필리프라는 애를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이 루이 필리프는 실제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1798년에 일어났을 때 이때 좀 약간 가담했던 사람이고요. 시민층과는 당시 뿌띠 부르주아는 굉장히 관계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루이 필리프 별명이 시민들의 왕이에요. 시민들의 왕. 그 정도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단 조건이 있었어요. 야 루이 필리프 너 잘 들어. 너 왕 됐다고 해서 샤를 10세처럼 정치하면 안 돼. 너 입헌 군주제야. 잘 들어. 7월 혁명 결과 루이 필리프를 안 치면서 루이 필리프한테 이걸 얘기합니다. 너는 헌법 안에 있는 군주다. 우리 시민들의 대표가 모여서 만든 의회가 법을 만들었고 이 법에 따라 너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입헌 군주제. 즉 프랑스도 이때 영국처럼 군주는 있으나 법의 제한을 받는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입헌 군주제 법이 뭐가 있었냐면 투표권이 이때 시민층들한테 나눠졌거든요. 투표권. 당시에 국민의 대표를 뽑는 투표권이 이때 시민계층들이 나눠졌는데 어떻게 보면 왕이 정치를 다 혼자 못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이 나눠졌는데 이때 한계점이 뭐였냐면 7월 혁명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민층들이 당시 뿌띠 부르주아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상공인층들이 일으킨 혁명이잖아요. 그들이 이 7월 혁명의 열매를 다 따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월 혁명 결과 투표권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즉 중산층 정도만 투표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7월 혁명의 한계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프랑스 국민들이 덜 받는 거죠. 아니 저 시민들 뭐요? 도시에 좀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 농촌 사람 뭐 무시하는 거요? 우리 노동자들 맨날 일하면서 무시하는 거 뭐요? 하면서 이들이 점점 불만이 되고요.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우리 농민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돈이 없는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왜 너네만 정치하려 하냐? 너네 혁명 세력들 왜 너네만 정치하려 하냐? 하면서 1848년 바로 2월이었어요. 2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확대해달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왜 이제 왕이 다스리는 체제 우리는 옛날 혁명이 일어났을 때 체제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면서 왕을 내쫓고요. 국민의 대표 대통령을 뽑아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공화정을 이때 수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는 이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맛본 나라였기 때문에 이 빈체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7월 혁명, 2월 혁명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혁명 결과 당시 빈치자 수립한 절대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입헌 군주제를 바꿨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라고 혁명을 일으켰고 그 결과 공화정 오늘날의 민주정치로 발전을 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메테르니가 수립한 빈체제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고요. 이때 2월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가 다시 공화정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유럽 대륙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상이 널리 퍼져나가요. 야, 그리스가 독립할 때 우리 민족도 독립하자. 야, 프랑스가 공화정, 자유주의 국가 다시 만들 때 우리도 왕 내쫓고 자유주의 만들자, 민주주의 하자. 라고 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더욱더 확산되었고요. 결국에는 당시 오스트리아 재상이었던 메테르니가 물러나게 되면서 빈체제가 와르르 무너졌다. 빈체제가 붕괴됐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 독립 7월 2월에 거치면서 빈체제가 붕괴되었다는 점 여기까지 붕괴 끝! 네, 오늘 이렇게 수업 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내용 정리를 하면은 당시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확산되었으니까 당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외무장관 메테르니가 수많은 대표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억압하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라면서 빈체제를 수립했지만 당시에 이미 그리스 사람들 또 프랑스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맛봤기 때문에 그리스에서는 민주주의 운동이 프랑스에서는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빈체제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점은 이 자유라는 것 이 정말 여러분 이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수백 년 동안에 이게 투표권 싸움을 해서 우리 시민이 투표권을 가져온 쟁취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은 너무 쉽게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과 나의 행복 추구권을 누리고 있지만 이 당시에 정말로 여러분 19세기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100년 정도 넘게 싸우면서 얻어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가 정말로 소중한 거구나. 함부로 내가 이거를 낭비해서도 또는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침해서 안 되겠구나 잘 생각하시면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 좀 어려워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또는 유튜브에 댓글 달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노트 정리 꼭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